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저는 10년간 한 입을 덮고 산 남편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연애 3년, 결혼 10년, 남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닥친 일이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한 도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8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20살 때 미용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30살 때 제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제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소소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이 저에게 굉장히 잘했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남편은 한 동네에서 쌀로 만든 빵을 판매하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데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수더분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했기 때문에 동네 평판도 좋았습니다. 예쁜 딸아이 키우면서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후배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은 김민주이고 미용일 후배였어요. 전에 5년 정도 한 브랜드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스텝으로 들어왔던 직원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어렸는데 애교가 많고 귀여운 데다 일도 열심히 했던 후배였죠. 저를 잘 따르기도 해서 제가 일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미용실 밖에서도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미용일에 대한 애살과 열정이 많았기에 저도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민주는 그 미용실에서 일해서 디자이너까지 달았고 그 해에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갔었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죠. 그리고 남편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했고 미용실은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다음 해에 바로 그만두고 제 미용실을 차렸고요. 하여튼 오랫동안 친하게 잘 지내던 후배인데 그렇게 헤어지게 되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이후로 연락을 좀 주고받다가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민주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지역으로 다시 이사 왔는데 일자리가 필요해서 연락한다고 하면서요. 반갑기도 하면서도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로 다시 왔나 싶어 놀랐죠. 그렇게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살면서 여러 문제로 많이 부딪히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3살 정도 되는 아들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민주가 키운다고 하고요. 이혼도 했으니 연고도 없는 남편 고향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서 원래 고향이었던 이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혹시 이 미용실에는 디자이너 안 필요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당장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사정이 딱해서 저희 미용실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실력 있는 친구다 보니 저희 미용실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민주는 저희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민주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일찍 퇴근을 하게 해준다던가 아이가 어린이집을 못 가면 쉬게 해준다던가 예약 손님은 제가 대신 땜빵을 해준다던가 하면서요. 그리고 민주는 아이도 종종 미용실에 잘 데리고 왔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민주가 짠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대단하고 멋지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저희 남편이 저희 딸과 민준의 아들을 돌봐주기로 하고 민주랑 저는 나가서 맥주 한잔하고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아이 잘 보니까 저보고도 바람 쐬러 민주 씨랑 다니라면서 그런 식으로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말이죠. 그 덕분에 저도 민주랑 한 번씩 나가서 술 한 잔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으며 자유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아이를 봐주기로 하고 저와 민주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양꼬치집에서 맥주를 한 잔 하기로 했죠. 그날 민주는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는요, 세상에서 언니가 제일 부러워요. 내가? 내가 왜 부러워? 세상에 부러울 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다 모르겠고, 저는 그냥 언니가 제일 부러워요.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왜? 제가 보는 언니는 늘 행복해 보여서요. 밝고 긍정적이고 꼬인 데가 없어 보여요. 손님들이 언니 친절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절함이라는 것도 결국 성격이거든요. 언니는 기본적으로 꼬인 데가 없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늘 친절하고 밝게 손님들도 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칭찬 타임이야? 쑥스럽게. 그리고 민주 너도 손님들한테 잘하잖아. 단골도 많고. 겉으론 잘하죠. 근데 제 속은 아니에요. 제 속이 얼마나 드글드글한 줄 아세요? 명품 신발, 명품 가방 들고 미용실 와서 돈 쓰고 시간 죽이는 여자들 보면 저 여자는 뭔 복이 있어서 저렇게 사나 싶어요. 저는 서서 내내 일하니까 하지 정맥 오고 다리 붓고 피곤한 몸 이끌고 집에 오면 애 돌봐야 되고 밀린 집안일에 이렇게 가끔 형부가 우리 지우까지 돌봐주고 시간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저는 숨구멍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민주는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마냥 밝고 긍정적인 후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속으로 많이 힘들었나 보다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해줘야 할까 고민하는데 민주가 그러더군요. 언니가 그렇게 밝은 거 가정이 행복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형부가 언니한테 워낙 잘하잖아요. 배우자하고 사이 안 좋고 집안에서 문제 있으면 밖에서도 결코 좋을 수 없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언니 부러워요. 나랑 우리 신랑도 겉으로는 그렇지 사실은 많이 싸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어쨌든 형부 같은 남자 별로 없어요. 그건 언니도 알죠? 제 전 남편이 형부 같은 남자였으면 저 이혼 안 했어요. 그렇게 민주는 씁쓸한 얼굴로 술을 마셨고 저는 민주가 많이 지쳤나 보다 싶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도 민주는 저희 미용실에서 함께 잘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일했을 때 민주는 자기도 미용실을 차려서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의적으로 저희 동네에는 안 차리고 옆 동네 가서 차릴 거라고 하면서요. 실력도 있는 친구고 독립하고 싶어 하니 저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옆 동네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 미용실을 차렸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대각선으로 2블럭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는 남편 빵집이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동네에 제 미용실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용실은 꽤 많죠. 그리고 저희 가게에 있다가 독립한다고 해서 제 눈치 보고 꼭 멀리 차려야 되는 법은 없고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기본적인 도리 같은 게 있잖아요. 같은 업종인데다 제가 많이 가르쳐줬고 또 분명 옆 동네에 차린다고 했었는데 너무 가깝게 차린 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처음에 말할 때는 분명 옆 동네에 받은 곳이 있다고까지 했거든요. 저도 같이 자리 받고 위치 괜찮은 것 같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떡하니 한 동네의 미용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민주는 저에게 먼저 막 변명하듯이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원래 봐둔 옆 동네 매물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가 별로더라.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여기를 마침 추천해 주더라. 언니네 미용실과 너무 가까워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최선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해를 해줘라 라고요. 좋은 자리 있으면 해야지 괜찮다고 하면서도 기분이 좀 묘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친한 후배가 새로 가게를 오픈하고 새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들어했고 또 혼자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장사 잘 돼서 고민 좀 덜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민주는 준비 끝에 본인의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민주네 미용실은 다른 직원 없이 혼자서 일하는 1인 미용실이었어요. 민주와 저는 각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전처럼 얼굴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연락 정도만 했는데 많이 바쁜지 제가 연락하면 답이 늦을 때가 많더라고요. 한 동네에 살면서 만나는 일도 연락하는 일도 확 줄어들었죠. 가게 처음 오픈하면 얼마나 정신없는지 알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민주가 가게를 오픈하고 몇 달 정도 지나고부터 제 귀에 묘하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조 사장, 전에 여기서 일했던 디자이너 있었잖아. 여기서 별로 안 먼 곳에 미용실 차린 것 같던데? 아, 네, 맞아요. 아니, 상도덕이 없어? 여기서 일해놓고 뭘 그렇게 가깝게 차려?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거기 위치나 자리가 괜찮은데 아깝잖아요. 조 사장 성격도 참 좋네. 여기 있는 손님 다 뺏어가면 어쩌려고 괜찮다 그래. 에이, 저희 단골 손님 많은데요, 뭐. 아유, 순진한 소리. 가격도 여기보다 더 싸게 하더만. 막 제품도 훨씬 좋다고 홍보하고. 아, 그래요? 그래도 나는 조 사장이 머리 해주는 게 마음에 들어서 무조건 여기 오지만 그쪽으로 옮긴 사람 좀 될걸? 어차피 같은 미용실 출신이라 실력도 비슷한데 가격은 거기가 훨씬 싸니까. 그리고 가격이나 실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쪽 미용실 원장이 조 원장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손님의 말에 너무 놀라 머리를 말다 말고 멈췄습니다. 나 아는 친구가 그 미용실 다니는데 한번 물어봤었나 봐. 전에 저쪽 사거리 쪽 미용실 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원장이 맞다면서 거기서 일하다가 독립한 거라고 했다네. 네, 그렇죠. 그런데요? 근데 대놓고는 아닌데 좀 은근하게 조 원장을 까듯이 얘기하더라던데. 네? 저에 대해서 뭐라고요? 막 대놓고 욕하고 이랬던 건 아니고 은근히 거기가 갑질심해서 그만두고 차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 게다가 파마약이나 염색약 이런 거 재료도 좋은 거 쓰는 척 하는데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 싸구려 쓴다는 식으로 말했다던데. 내가 조 원장네 미용실 단골인 거 아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묻더라고. 거기 원장 성격 이상하다던데 괜찮냐고. 가격도 더 비싸면서 제품도 별로라는데 거기 왜 다니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여기 오픈 때부터 왔던 단골인데 원장 성격 싹싹하고 실력도 좋고 여기서 머리하고 나면 별로 상하지도 않는다고 그랬다니까. 저는 그 손님의 말에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주가 자기 미용실에 온 손님들한테 제 험담을 했다는 게요. 정말 그 친구분이 그렇게 들으셨다고요? 그쪽 미용실 김민주 원장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너무 놀란 표정을 짓자 그 손님도 덩달아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뭐 말을 잘못 전한 건가? 아니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내가 보기에 그 원장이 자기 장사 잘 되려고 조 원장 까내리는 것 같아. 한번 확인해봐. 그 손님의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민주랑 저는 단순한 원장과 직원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미용실 때부터 잘 지내왔었고 일자리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저희 미용실에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도 줬죠. 일하는 거 말고도 사적으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숱하게 나누었습니다. 민주가 미용실 오픈한다고 했을 때 제가 고가의 미용 기구도 제 사비로 선물해주고 오픈날 화분도 사다 줬습니다. 그냥 단순한 원장 직원 관계라던가 선후배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하고 돈독한 언니 동생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주가 뒤에서 제 욕을 했다니요. 의도적으로 저희 미용실을 까내렸다니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손님이 없는 소리를 지어내서 저한테 말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놓고 물어볼까 싶다가도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끙끙 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저한테 왜 그러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민주욕을 하더라고요. 아주 웃기네. 걔 왜 그래? 아니, 확실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흥분을 해? 확실한 거 아니긴.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이 너무 순진해. 내가 보기엔 김민주 씨 그렇게 착하고 선한 스타일 아니야. 아니, 왜 갑자기 민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여태까지 잘 지내놓고. 나랑 뭘 잘 지내?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후배니까 내가 좀 배려해준 거지. 솔직히 같은 동네에 미용실 차린 것부터 난 좀 이해 안 됐어. 자기가 좀 잘해줬냐? 그럼 오련히 다른 동네에 차리던가 아니면 거리라도 좀 멀리 차리던가 엎어지면 코 닿을 때에 떡하니 뭐 하는 짓이야. 하여튼 당신도 민주 씨 너무 믿지 마. 내가 보기엔 사람이 별로 진실돼 보이진 않아. 하면서 무슨 기다렸다는 듯 민주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조금 아차 싶어서 그냥 말을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게 제 오해일 수도 있는데 덮어놓고 민주욕을 같이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주한테 말하기도 전에 민주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먼저 전화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언니, 저에 대해서 언니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뭐 언니 미용실 욕하고 재료 싸구려 쓴다 이런 얘기했다고. 아, 나도 누구한테 들은 건데. 누가 그래요? 뭐 그냥 건너들었어. 그거 다 오해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길 하나 건너면 언니네 가게인데 제가 한 동네 장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겠나요? 절대 아니에요. 저 그런 소리 안 해요. 하면서 억울하다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안다고 오해 안 한다면서 쩔쩔매며 민주를 안심시켰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나중에는 정말 김민주가 제 욕 엄청 하고 저희 미용실 험담 엄청 하면서 손님 땡겨오려고 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민주가 워낙 펄쩍 뛰니까 다 오해라고 생각했죠. 하여튼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심장질환으로 인한 부정맥이 있으신데요. 그맘때 잘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자주 하셨어요. 오빠랑 언니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돌봤는데 회복이 되는 듯해서 퇴원을 해서 지내시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 언니가 찾아갔다가 쓰러진 엄마를 안고 부랴부랴 병원을 갔는데 이미 늦은 후였죠. 엄마가 좀 나아지는 듯해서 안심이었는데 퇴원하고 얼마 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다 보니 너무 충격적이고 기막히고 허망하고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거의 넋놓고 울었고 저희 남편도 장모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몰랐다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나마 오빠와 언니가 정신줄을 잡고 장례 절차를 밟았고요. 그렇게 빈소가 차려졌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실감이 안 나서 울고 까무러쳤다가 또 울고 그랬네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멍하게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소식을 듣고 민주도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도착하자마자 저를 끌어안으며 자기가 더 오열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또다시 오열하고요. 그렇게 한참이나 부둥켜 울고 민주는 오랫동안 제 손을 잡고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눈물 어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저를 위해 흘려주는 그 눈물이 정말 고맙고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민주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5시간 정도를 제 곁에 있어주다가 아이 때문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서 서둘러 가라고 돌려보내면서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만큼이나 눈이 퉁퉁 부은 민주를 배웅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민주에 대한 의심과 섭섭함은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위해 펑펑 울어주고 저희 엄마의 명복을 빌어주는 친구인데 더 이상 섭섭하고 자시고 할 마음이 들 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빈소로 돌아왔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이었어요. 빈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잠깐 쪽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언니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언니한테 들어가서 한숨 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언니 이 사람 못 봤어? 같이 한숨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제부? 아까 보니까 잠깐 밖으로 나가는 것 같던데. 이 시간에?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남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 늦은 새벽에 어딜 갔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복도로 나왔는데 남편이 계단 쪽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좀 흥분한 모습으로요.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해? 싶더군요. 의아해서 다가가려는데 그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한 겁니다. 너무 그렇게 닥달 좀 하지 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오늘 와서 계속 있었던 것도 나 압박하려고 그랬던 거지. 제발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보자. 저 사람 지금 엄마 죽고 제정신 아닌데 그런 말까지 내가 어떻게 해. 나도 진짜 지친다. 대화 내용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대화 상대자랑 싸우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고 저는 일단 몸을 좀 피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씩씩거리다가 담배를 피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느낌상 왠지 여자일 것 같더군요. 내연 관계의 여자요. 저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심란한 기분을 뒤로하고 일단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언니가 제부 찾았느냐 물었고 저는 언니한테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내 남편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찾았다느니 어디 갔었냐느니 이런 얘기요. 언니는 어리둥절해 하면서 일단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컴컴한 방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죠. 좀 전에 남편이 했던 대화를 곱씹으면서요. 도대체 뭘까? 그게 무슨 통화일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들어왔고 한숨과 함께 제 옆에서 누워서 눈을 붙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살짝 코를 고는 것을 듣고 잠이 들었구나 싶어서 충전 중이던 남편 폰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왔죠. 언니는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일단 엄마 장례식 다 끝나면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폰을 들고 밖으로 나왔죠.
남편은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이 되게끔 해놓거든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실수가 여러 번 있었다 보니 무조건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을 해놓고 필요하면 다시 들어볼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아까 도대체 누구랑 통화했을까 떨리는 기분으로 봤는데 김민주 씨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이 통화했던 사람이 바로 민주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민주라고? 어안이 벙벙해서 핸드폰 속 그 이름을 한참이나 쳐다봤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저를 부둥켜 안고 같이 꺼이꺼이 울어주던 동생 같던 후배인 민주가 내 남편이랑 이 시간에 그 이상한 통화를 했다고? 기분이 말도 못하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의 통화 녹음을 들었습니다. 너 조문 갔다 왔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문자 보내.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처가 식구들 다 있는데. 그러게 왜 답장을 자꾸 안 하는데. 내가 그럴 정신이야? 조문객도 별로 없더만. 오빠가 하는 것도 없잖아. 어차피 현미 언니 친오빠도 거기 있고. 왜 자꾸 연락해? 말투 왜 그래? 오빠 보면 나한테 되게 함부로 한다. 언니한테 하는 거랑 달라. 그거 따지려고 전화했냐? 피곤해 죽겠는데. 나한테 자꾸 이래봐. 언니한테 다 말할까? 협박해? 현미가 다 알면 너는 뭐 멀쩡하고? 나는 아쉬울 거 없지. 왜 없어? 이 좁은 동네에 소문 다 나면 너도 끝이지. 오빠보단 낫지. 오빠야말로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무슨 약속? 현미 언니랑 헤어질 거라며. 현미 언니랑 끝내고 나랑 우리 지우 키우고 살 거라며. 오빠가 뭐랬어? 장모님 건강 안 좋아서 하루 이틀 한다고. 돌아가시면 유산 받을 텐데 그거 적당히 나눠받고 이혼하면 된다고 했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요즘 들어 나한테 너무 무심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나 진짜 슬슬 기분 나쁠라 그러네. 나 갖고 놀아? 이제 오빠 말대로 현미 언니 엄마 돌아가셨지? 유산 받고 오빠 목 받고 나면 헤어져. 알았지? 알았어. 재촉 좀 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현미한테 들킨다. 오빠나 조심해. 딴 마음 먹지 말고. 그랬단 봐. 오빠 죽고 나 죽는 거야. 나 잃을 거 없거든? 협박 좀 그만하지. 너무 그렇게 닥달 좀 하지 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오늘 와서 계속 있었던 것도 나 압박하려고 그랬던 거지? 제발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보자. 저 사람 지금 엄마 죽고 제정신 아닌데 그런 말까지 내가 어떻게 해. 나도 진짜 지친다. 끊어! 그 통화 내용을 듣는데 입이 떡 벌어져서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내 남편이 다름 아닌 김민주랑 내연관계였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희 남편에게 불륜이라는 단어는 거리가 먼 줄 알았고 동생 같은 후배인 민주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도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배신감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또 이런 일까지 겹치다니요. 제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계단에서 몇 시간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괴로움이 너무 직격타로 오니까 어쩔 도리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또 울었죠. 한바탕 미친 듯이 울고 나니 정신이 좀 맑아졌습니다. 남편과 김민주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금수만도 못한 것들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단 정신줄 잡고 엄마의 남은 장례와 더불어 발인도 했습니다. 제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 말에도 최소한의 대답만 했는데 사실 남편 면상도 쳐다보기 싫어서 그랬거든요.
남편은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느니 어쩌느니 하더라고요. 이해 같은 소리 안에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이고 싶은 걸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 절차가 끝이 나고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엄마를 잃은 상실감과 더불어 믿었던 남편과 후배의 배신으로 인해 무너질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너무 악에 바치면 정신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유산 웃기고 있네. 너네한테 줄 건 개망신뿐이다.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그 후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이혼 및 상간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자꾸 저에게 장모님 사시던 집하고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형제들하고 얘기는 나눠봤냐 하면서 저희 엄마 유산에 관심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만약 김민주와의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저 사이로서 사후 처리 때문에 물어보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커먼 속내를 다 알았잖아요. 이 더러운 인간이 우리 엄마 유산까지 탐을 내나 싶어서 욕지거리가 나오더군요. 물론 유산은 특유재산이라 남편에겐 권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제 몫으로도 유산을 받을 거니까 그 몫에서 본인도 좀 챙기려는 것 같았죠. 자기 매장을 좀 더 늘려보고 싶다느니, 사업을 좀 더 확장시켜보고 싶다느니 입을 털었거든요. 현재는 빵집만 하는데 옆 가게까지 터서 카페도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로요. 그냥 빵집으로만은 장사가 좀 부진하다며 좀 더 확장을 시켜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유산으로 저딴 소리를 하네 싶어서 너무 열받는 겁니다. 김민주와의 불륜 사실을 몰랐으면 남편이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할 테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나랑 헤어지고 김민주랑 새살림 차리고 싶어서 수쓰는구나 싶어서 역겹더라고요. 한편으론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저한테 김민주 욕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다 의심 안 받으려고 그랬구나 싶어서 더욱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의 말에 그랬습니다. 사업 더 확장시키면 좋지. 한번 해봐. 엄마 유산은 좀 이따가 오빠랑 언니랑 만나서 얘기하고 정리해봐야지. 그럼 당신이 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도와주고 말고가 어딨어, 부부 사이에.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고마워 자기야. 내가 진짜 열심히 할 거고 장모님께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게. 그렇게 남편은 제가 도와준다고 생각했는지 적극적으로 일을 벌렸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지켜보면서 조용히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소장 쓰면서 이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대출을 해서 새 기계도 드리고 옆가게 확장 이전 및 베이커리 카페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언제쯤 유산 정리가 되겠느냐, 장모님 사시던 아파트 시세가 좋던데 빨리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얼굴을 빤히 보다가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이혼하자 우리. 뭐라고? 남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양 몹시 놀라더군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너 김민주랑 바람났잖아. 어? 남편이 눈이 동그래진 채로 일시정지가 되더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김민주랑 바람났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뭐? 엄마 유산 받아서 그걸로 네 사업 자금을 해달라고? 웃기고 있네.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혼 서류랑 상간소송 소장뿐이야. 알았어? 그 말에 남편은 숨도 못 쉬고 입 벌린 채 저를 보다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김민주가 말했어? 뭐라고? 김민주가 말한 거지? 그러면서 얼굴이 구겨지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래서 네가 김민주랑 바람 안 폈냐고. 김민주 씨,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얘기 좀 들어봐. 김민주 그게 작정하고 나를 꼬셨어. 꼬시고 들이댔어.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처음엔 이러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몸으로 들이대니까 나도 잠깐 정신이 팔린 거지. 내가 미친 거지, 여보. 내가 사업 확장하고 싶은 거 김민주랑 아무 상관없어.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김민주랑 잘해보려고 하게. 나는 그저 그 꽃뱀 같은 여자한테 깜빡 당한 거야. 라는데 너무 찌질하고 비겁해 보여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까진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어왔던 믿음직한 남편이었는데 불륜사실 걸리자마자 그년이 꽃뱀이라고 자기는 순진하게 당한 거다 어쩐다 하는데 와, 진짜 정이 다 털리더라고요. 당신이 그래서 바람 피웠다는 사실이 없어져? 헛소리 작작해. 여보,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김민주 걔랑 바로 끝낼 거야. 아니야, 나는 진짜 끝내고 싶은데 걔가 나한테 얼마나 협박한 줄 알아? 그게 무서워서 끌려다닌 거야. 그럼 무서울 짓을 왜 해? 선배 언니의 좋은 남편으로 남으면 되는데 누가 너 억지로 김민주랑 바람 피랬어? 여보! 너랑 김민주 사이의 스토리는 듣고 싶지도 않아. 중요한 건 너는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고 내 뒤통수를 친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어. 저는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남편이 무릎 꿇고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잘못했다느니 한 번만 봐달라느니.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까지 김민주랑 통화하고 우리 엄마 유산 어쩌고 짓거리고 그래놓고 뭐가 어째? 이혼해줄 테니 김민주랑 살아. 네 새끼 버리고 김민주 아들 키우면서 잘 살아봐. 그리고 이 집에서도 나가. 이 집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인 거 알지? 좋은 말 할 때 꺼져. 남편은 필사적으로 빌었지만 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상간소송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친한 미용실 선배와 손님 몇 명에게 이혼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이 내 후배랑 바람이 나서 이혼한다고요. 제 일은 일파만파 퍼졌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 와중에 저랑 친했던 미용실 선배가 화가 나서 김민주 매장에 가서 삿대질하고 퍼붓기도 했어요. 김민주는 그런 일 없다면서 경찰 부를 테니 나가라고 난리쳤는데 그날 김민주네 미용실에 김민주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도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소문 다 퍼졌죠. 일자리 없을 때 도와줬던 선배네 남편을 뺏은 여자라고요. 그 미용실 연다고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그 일로 인해 소문 다 퍼지고 미용실에도 제대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민주는 저한테 상간소송까지 받고 나서는 완전 본색 드러내더라고요. 자기가 바람핀 건 맞는데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요. 명예가 있어야 훼손이라도 되지 웃기고 있더라고요. 어디 네 마음대로 실컷 해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인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한 것뿐이라 성립도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소문 다 나서 학부모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용실 운영도 제대로 못하니 결국 임시 휴업 내걸었더라고요. 빚만 잔뜩 남기고 문 닫은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베이커리 카페로 확장해보겠다고 대출까지 받고 공사도 시작했는데 돈도 없고 소문 다 퍼져서 있던 손님들도 다 끊겼습니다. 둘 다 개망신 당하고 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계속 저한테 빌고 이혼하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꿈쩍 안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받고 이혼까지 했어요. 이렇게 된 김에 둘이서 잘해보면 될 건데 그 둘도 개싸움이 났습니다. 남편은 김민주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렸다고 생각했는지 엄청 원망 퍼붓고 김민주도 제 남편이 지를 갖고 놀았다고 생각했는지 앞장서서 욕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똥이랑 설사가 서로 싸우는 게 저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동네가 뒤집어지게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그 당사자인 저도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 당당히 고개를 들자 생각하며 열심히 버텼습니다. 나서서 저를 위로해주고 그것들 지옥 갈 거라고 욕해주시는 손님분들도 많았죠. 그렇게 무사히 이혼을 했고 김민주는 결국 가게 내놓고 이사를 갔습니다. 빚만 잔뜩 남긴 채로요. 여기서 계속 가게를 할 수도 없을 거고 살기도 힘들 테니 옮기는 게 맞겠죠. 남편은 빵집에 맨날 파리만 날리던데 그럼에도 꾸역꾸역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 장사 계속해서 양육비나 똑바로 내라 생각하고 말았죠.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서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이혼 절차가 끝이 나고 나서 문득 김민주가 저랑 술 마실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럽다고. 자기 남편이 저희 남편 같았으면 이혼 안 했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제가 사는 게 좋아 보이고 부러웠으면 저의 좋은 점을 따라했으면 될 거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늘 새로운 기술도 배워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점들이요. 그런데 김민주는 가장 한심하고도 멍청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부러워했던 제 남편을 뺏는 것 말이죠. 남의 것을 뺏는다고 그 행복이 결코 내 것이 되는 게 아닌데 김민주나 전 남편이나 너무 멍청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기에 이 또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